야 너네 시험 이번에 몇 과목이야? 7과목이야. 프랑스. 봉주, 주말발치, 근데 약간 7과목인데 그 와중에 좀 꾸린 것도 있나 보네. 프랑스어 이런 거 꾸리잖아. 선생님 그거 1등급 쓰고 아 애들 진심이야. 선생님 완전 뿌띠 꼬숑. 작고 뿌띠 작고 꼬숑. 꼬숑이 뭐지? 귀여운 꼬숑. 꼬숑이 뭐야? 선생님 좋은 거예요. 꼬숑? 팬티가 작다는 뜻 아니야? 아 귀엽다는 귀엽고? 뜻이죠. 아 귀엽다는 뜻이야? 뿌띠 꼬숑. 여기 친구들이 나는 러브콜을 아 근데 가성하게 그래도 약간 일곱 뿌띠 과목이면 꼬숑이라고. 아니 나 아까 시간에 진료고 수업하는데 걔네는 이번에 시험에 9과목이라는 거야. 뭐가 들어가요? 몰라 뭘 그렇게 하는지. 다 죽어 있어 그냥 지금. 잠을 못 자 애들이. 근데 학교에서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강제로 해가지고 얘네는 뭔가 자유도나 이런 거 없이 문과면 이거 선택해, 이과면 이거 선택해 해가지고 거의 일괄적으로 듣는다 하더라고. 1등급 쓰고 그냥 그런 근데 거 장단점이 있는 게 1등급 수는 많이 확보되는 게 좀 장점이긴 해. 니네 그런 것처럼 기하 이런 거 들으면 1등급 몇 걔네들 2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너네 둘 하고 나면 끝이 되나?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하지 마. 하여튼 그게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요즘 이번에 너네 입시 때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만 1등급의 숫자보다 어떤 과목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도 뭐 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진짜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 입시가 어떻게 될지. 특히 수시는 정시야 뭐 그냥 20살쯤 땡이지만 정시로 가서 수시 떨어지면 무슨 정시로 가면 되지. 근데 모르겠어 진짜 뭐 어떻게 완전히 급변할지. 진짜 미친 듯이 급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옛날 등급제랑 똑같이 그냥 등급으로 순서 다 매길 수도 있어.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다 챙겨야 되는 게 최고죠. 우리 걔도 1등이지. 자 다음 작품 봅시다. 아 잠깐만. 아 맞구나. 자 다음 느림보입니다. 마지막 느림보. 아 이게 아니고 저기 모의고사. 미안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내재적으로 한번 읽어볼 거야. 그냥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읽어낼 수 있었을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상은 내재적 감상으로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내재적 감상부터 좀 볼게요. 자 제목은 마지막 느림 보고요. 자 이곳에선 아무도 걷지를 않는답니다. 내쳐 달리거나 길바닥 위에서 쓰러질 뿐이래요. 자 그러면 이 곳은 어떤 곳? 아무도 걷지 않는 곳이야. 그러면 공간 어떤 공간이겠다, 그렇죠? 아무도 걷지 않는 공간. 걷지 않는 이유가 나와 있어. 그 밑에가 이유야. 왜 걷는 사람이 없는데 이곳에는? 달리는 존재 있거나 또는 지쳐 쓰러진 존재밖에 없는 거야. 자, 이 도시는 느슨한 산책을 아주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자, 속성이 부여됐어요. 도시는 뭘 싫어해? 산책. 산책을 싫어한다는 속성이 부여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자, 산책은 아니, 산책만이 두 눈과 귀를 열어준다는 비밀을. 이 시에서 산책의 속성은 뭔데요? 눈과 귀를 열어주는 것이야.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생기는 의미관계가 있다. 똑같아. 내가 얘기하는 의미관계는 전부 어떻게 생기는 거야? A는 B고 B는 C라서 A는 C라는 의미관계가 생기는 거야. 절대 변하지 않는. 자, 잘 보세요. 이곳이 어딘데? 도시? 도시야. 이 정도는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이곳은요 도시를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걷지 않는다. 이 도시는 느슨한 산책을 아주 싫어하는 모양이다. 걷는다, 산책. 그렇죠. 자,
이곳에서는 아무도 걷지 않아요. 도시는 느슨한 산책을 싫어한답니다. 그게 지금 도시의 속성이야. 산책의 속성은 뭐야? 두 눈과 귀를 열어준다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게 산책의 속성이래요. 그럼 연결해 볼까? 무슨 문장이 만들어질까요? 도시는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연결돼요? 그냥 말 그대로 읽었잖아. 말 그대로. 이곳에서 아무도 안 걷는다고. 이 도시는 느슨한 산책을 싫어한다고. 산책이 이거라며. 그럼 이거 싫어한다는 거잖아. 도시는 우리의 두 눈과 귀가 열려 있는 걸 싫어하는 거야. 또는 도시는 우리의 두 눈과 귀를 뭐 하는 거야? 막아버리는 공간이야.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야. 맞죠? 자, 다음 이 도시는 알고 있는 것이겠죠. 도시는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들키고 싶지 않대요. 뭘? 저 유토피아의 초대장들로 길 안팎에서 산책을 해방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문장 성분으로 따져봐. 얘를 해방한다 이 말이잖아.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필수적 부사어잖아. 초대장들로 산책을 해방한다 가 문장이잖아. 맞죠? 그게 지금 이거 관형절이잖아. 맞죠? 자, 얘를 해방한다고요. 그럼 유토피아의 초대장이 뭐야? 산책을 해방하는 해방꾼이야. 누구 편인데? 도시랑 같은 편. 맞죠? 자, 그래서 도시가 이 유토피아의 초대장들로 길 안팎에서 산책을 막아버린다고. 산책을 해방 놓는다고요. 산책을 하지 못하게. 그럼 이 유토피아의 초대장들이 뭘까? 유토피아는 우리 일반적으로 좋은 의미로 쓰는 단어 아니야? 맞잖아. 유토피아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뭔데? 뭐 행복함, 즐거움, 천국 같은 뭐 이런 이미지잖아. 이런 이미지의 유토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왜 산책을 해방할까요? 어떤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걸 쫓으니까 사람들이 여유를 가지고. 자, 여기서 유토피아의 초대장은 무조건 산책을 방해하는 존재라만 하거든. 맞죠? 그러면 유토피아의 초대장으로 산책을 어떻게 방해하는데? 유토피아의 초대장으로 산책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여기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유혹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유혹들로 산책을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자, 도시는 단 한 사람의 산책자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 이 도시에선 산책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남기고 싶지 않나 봐. 맞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인데? 아까 산책이 무슨 뜻이었어? 눈과 귀를 열어주는 거라며. 그러면 눈과 귀가 열려있는 사람을 단 한 명도 인정하기 싫다는 거잖아. 이 도시는. 느림보는 가장 큰 죄인으로 몰립니다. 자, 여기에 산책자 느림보 나오는데 이 사람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같은 사람이겠지. 도시는 단 한 사람의 산책자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느림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 죄인으로 몰아버려요. 게으름을 피우거나 혼자 있으려고 하다가는 도시에게 당하고 말지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도시는 우리에게 뭘 하지 못하게 한다? 게으름을 피지 못하게 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뭔데? 혼자 있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필기나 아니면 저기 해설지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집단주의에 대한 강조로 적혀 있는 거잖아. 혼자 있지 못하게 한다고요. 게으름 피우지 못하게 한다고요. 계속 뭐 해야 되는데? 달려야 해요. 이 도시는 달리는 사람들밖에 없다며. 지쳐 쓰러진 사람들이구나. 그렇죠? 자, 다음. 이 도시는 거대한 산책의 묘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가져다 주는 이미지를 우리 떠올려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는 전형적인 이미지를 말해요. 도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뭔데요? 도시하면 어떠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성질 이미지를 떠올려봐. 일반적으로 뭔가 이때까지 살면서 봤던 문학 작품들 도시 어떤데? 개인주의. 개인주의 오케이. 또 물질 만능 오케이. 또
상당히 있어 보이는 대답들 많이 나온다. 다운받았잖아. 다. 그 돈 그거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오케이 또. 좋아 뭐가 있을까? 뭐라고요? 경쟁 사회 오케이 또. 또. 오케이 자 도시는 산업화된 곳이야 안 된 곳이야? 된 곳이야. 그럼 산업화까지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질 만능하고 또 좀 더 나아가면 뭐 인간성 상실, 인간 소외 뭐 이런 것들. 권씨 아내가 아이 낳으랑 말랑 저기 애가 퇴출에 목이 갖고 있는데 의사는 뭐 하고 있어요? 입금하면 수술해야지 하고 서 있잖아.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전부 뭐야? 인간성 상실 또는 물질 만능 다 연결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도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딱 이거죠. 회색의 삭막한 공간.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혹시 도시의 화려함에 이 즐기는 그런 문학 작품은 세상에 없을까요? 있어요. 되게 많아요. 어디 안 나올 뿐이야? 교과에 안 나올 뿐이야. 교과에서 항상 산업화 도시화는 뭐로 연결된다고? 어떤 문학으로 연결됩니까? 리얼리즘 문학으로 연결됩니다. 리얼리즘 문학의 목표가 뭐야? 시험 문제였잖아! 기출 문제였잖아요. 문제인식. 자, 그런 리얼리즘 문학, 그 권씨 같은 인물이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우리에게 뭘 느끼게 한다고요? 그렇지, 우리에게 반성을 느끼게 한다고요. 이해돼?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그런 권씨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살잖아. 근데 그러한 예술 작품을 향유하는 순간, 아, 그렇지,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남아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는 깨닫게 된다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과 방향이 옳은가에 대해서 회의감, 반성을 가지게 된다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시대에 대한 비판으로 넘어간다든지 또는 이제 나 자신에 대한 내가 지금 그렇게 소시민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내가 그 의사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나? 또는 그 아홉결례 구두의 서술자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나? 라고 스스로 반성하게 된다고요. 그게 리얼리즘 문학의 목표고요. 보통 이 도시, 산업화 이런 것들이 우리 교과 과정에서 이미지로 제시되면 거의 대부분 뭘로 연결된다? 방금 얘기했던 그런 리얼리즘 문학의 어떤 대표적인 흐름으로 연결이 된다고요. 알겠죠? 시험을 쳤는데 우리가 모르면 안 되겠다. 그렇죠? 이런 걸 백날 얘기해도 모르는 애들도 많은데 시험까지 쳤는데 우리는. 그렇죠? 자, 해설지 봅시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좀 연결해가지고 보자면, 자, 걷지 않고 달리거나 쓰러질 뿐이라는 건 뭘 나타내는 거야? 이 속도 경쟁에 내몰려서 살아가는. 자, 보세요. 극단적인 대비. 그래서 삭막함. 쓰러진 사람들은 뭐에 쓰러진 거야? 달리다가 지쳐 쓰러진 사람이야. 그럼 달리다가 지쳐 쓰러진 사람을 우리 도시 안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야? 경쟁에 지쳐서 쓰러진 사람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이거 혹시 산책과 관련해가지고 산책이요 어떤 비판적 성찰과 사유의 행위라고 얘기까지는 학교에서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도시는요 산책을 아주 싫어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 우리에게 산책 또는 여유 또는 게으름 뭐 다 될 거야. 되겠죠? 산책, 여유 이런 것들을 억압하는 공간으로서 그려져 있는 게 지금 도시죠. 자, 그 다음 이 시는요 도시든 산책이든 전부 의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싫어한다, 좋아한다, 뭐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자, 이 도시는 알고 있는 것이겠죠. 도시는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답니다. 자, 그러면 뭘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데? 도시의 속성이죠. 그럼 도시의 속성이 뭔데? 무한 경쟁 또는 속도 경쟁
이런 것들이 도시의 속성인데 도시는 그거를 들키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유토피아의 초대장, 아까 얘기했던 유혹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도시로 몰리게 해가지고 산책을 못하게 해방놓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자 물질적 유혹으로 성찰을 방해하는 도시다. 그래서 이 도시의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기만성, 기만적인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의 밑에 적으세요. 도시의 기만적인 특성. 왜? 이 도시에 사는 삶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막 도시를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살면, 여기 도시에 살면 이렇게 좋아. 이렇게 반짝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하게 만들어? 산책을 못 다니게 만드는 거야. 자, 우리가 요즘 시대는요, 솔직히 말해서 좋은 도시일수록 산책할 공간이 더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이제 산책에 있는 삶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도시의 이미지는 어떤 도시의 이미지여야 된다? 공장 매연들이 가득하고 이 회색 빛에 모든 건물은 다 똑같이 생겨 있는 그 회색 도시의 삭막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요. 문학작품 우리 교과 안에서 배우는 이 도시라고 하는 이미지는. 알겠죠? 자, 그래서 도시는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공간인 거야. 자,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인간 걸침 연속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딱 요거죠, 요거. 자, 느슨한 도시, 이 도시는 느슨한 산책을 아주 싫어하는 모양이네요. 그 다음에 요거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하지 않는다고는 하더군요. 그 다음에 반짝이는 길, 안팎에서. 지금 하지 않는다. 자, 반짝이는 유토피아의 초대장. 이런 식으로 지금 행간 걸침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유토피아 예시를 들어봅시다. 도시에서 보여주는 유토피아 뭐 있을까요? 뭐 있겠어? 화려한 무언가는 다 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유토피아겠지. 뭐 번화가, 간판 반짝반짝거리는 아주 많은 번화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뭔가 우리가 도시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요즘은 사실 좀 아니긴 하지만 옛날로 따지면 뭐 멀티플렉스라든지 또는 어떤 뭐 백화점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기 뭐냐 시골에는 없잖아, 맞죠? 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야? 유토피아의 초대장에 해당하는 거야. 자본주의적 속성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자, 다음 도시는 단 한 사람의 산책자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자, 그러면 산책자는 뭐야? 속도 경쟁에서 벗어난 사람이 산책자야. 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버려? 죄인으로 만들어버려. 나보잖아 이단으로 취급해버려. 마찬가지로 느림보도 죄인으로 몰리니까. 자, 다음 게으름을 피운다, 혼자 있으려고 한다. 둘 다 안 돼. 둘 다 용납이 안 돼. 자, 속도와 집단주의 강요하는 도시의 위협입니다. 자, 도시랑 집단주의랑 연결되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면 산업화 시대 하면서 예전에 잠깐 이야기하긴 했는데 산업화 시대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는 뭐다? 물 끄덕끄덕이야. 최고의 가치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돈.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뭘 추구해야 될까요? 그 학연 지연. 너 진짜 써봤구나.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성질을 추구해야 될까요? 똑똑함. 효율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효율성.
똑똑한 사람을 그 직원으로 뽑으려는 이유는 뭔데? 그러니까 지금 마인드가 직장인 마인드라고 사장 마인드가 돼봐봐 부자 되긴 글렀다 맞죠? 사장 마인드가 돼봐봐 똑똑한 사람 왜 뽑으려고 하는데? 똑같은 한 명의 인간에게 월급을 주려고 하는데 더 똑똑한 사람 뽑아서 뭐 하려고? 더 뽑아먹으려고. 들대 발대 꽂아서 더 뽑아먹으려고 그게 효율이잖아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 이유가 뭐야? 빨대로 더 많은 거 빨아먹으려고 그게 도시의 속성이에요 맞죠?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잖아 맞죠? 4명이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일인데 3명으로 돌려봤더니 돌아가네? 그럼 그때부터 뭐야? 3명으로 돌리는 거야 그게 효율이잖아 맞죠? 자 집단주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뭘 추구합니까? 효율을 추구하죠 다 같이 중국집 갔는데 다 짜장면 시키는데 저는 볶음밥 이러면 에이씨 이러면서 너 때문에 밥 먹고 나갈 시간 늦어지잖아 이렇게 되는 사회가 집단주의잖아 맞죠? 자 그래서 도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포갑적이고 억압적인 공간이라는 거야 왜?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규율화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혼자 있으려고 하면 게으르면 피울이면 어떻게 된다? 생존 경쟁에서 도태돼 버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도시는 거대한 산책의 묘지입니다 자 묘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산책이라는 가치가 사라진 삭막한 도시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이겠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나중에 분석지 좀 보면서 학교 필기랑 비교해보세요 알겠죠? 일단 학교 필기가 제일 우선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학교 필기를 먼저 좀 보고요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분석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교과서가 새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 나 지금 깜짝 놀랐는데 교과서랑 참고서에서는 이거를 부정적인 의미의 시어로 완전히 표시해가지고 막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에서 대조해가지고 이건 부정적인 거 딱 박아놨는데 다른 분석지에서는 보면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분석지도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에 이제 보통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은 전에 모의고사나 딴 데서 어디서 출제된 적이 있는 보통 작품들이 이제 교과서에 많이 실린단 말이야. 그랬을 때 전에 출제가 되었을 때는 이제 그러한 의도로 이제 해석이 되었거나 또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서 누군가가 해설지를 만들었던 건데 그게 교과서에 들어갈 때는 다른 의미로 교과서는 어차피 독립적으로 만드니까 다른 의미로 들어가가지고 다른 의미로 그냥 완전 정반대의 의미로 해석되는 그 이번에 시어를 좀 봤어요. 그게 이제 미래의 교과서에 있었는데 여러분 교과서는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분석지 말고 이제 교과서나 필기나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보라고 하는 건 다 달라. 그래서 그 학교 거를 분석지랑 교과서랑 선생님 필기를 봤거든요. 3개 다 달라. 그럼 뭐 따라가야 돼? 결국 선생님 필기 따라가야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일단 선생님 필기가 우선인데 거기에 플러스 내가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냥 1대1로 외워버리잖아? 그럼 시험에 나와서 단어 하나만 바꿔도 그냥 끝이야. 사실은 단어 바꿔도 똑같은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생각하는 연습들이 좀 돼야 됩니다. 차라리 문제 많이 푸는 것보다 그게 더 많이 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그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몇 명이야? 9명이거든요. 주말에 여러분들 심지어 4시간 수업해요. 4시간 수업하고 나면 내가 주중에 꼭 한번 뭐 하라고 했어요? 복습하라고 했어요. 맞죠?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지다 보면 그냥 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건 왜 이렇게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9명인데 사람이 질문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알면 상관없어. 다 알면 상관없는데 다 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이 대부분인데 반대 대부분인데 딴반은 사실은 이제 이 얘기 여기서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맨날 딴반이랑 비교해서 내가 미안하다고 그래서 이제 주말 수업 끝나고 나면 질문이 30개 40개씩 쌓여있는데 이 반만 없으니까 뭔가 나는 내 의도랑은 상관없이 이 반을 차별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수업 시간 2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얘기는 양이 너무 많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학원 다닌 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이 좀 있어가지고 질문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쌤이 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좀 보여주자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뭐 질문들을 이렇게 남겨놔요, 그냥. 그리고 사진을 찍어놓으면 더 좋고, 알겠죠?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남겨놓으면은 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주말에는 대답을 못 하고요. 주말엔 대답을 못 하는데 그 평일 되면은 이제 했던 질문들을 내가 뭘로 바꿔서 얘기해 줄 거냐면, 여기에 이 뭐 교과서나 프린트에 있는 말 말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2시간 동안 수업을 했으니까 쌤이 수업했던 그 말 그 단어 그대로 써가지고 적어줄 거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기억이 잘 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질문들, 이게 지금 작년에 저기 뭐냐 그 한글 맞춤법 하면서 질문들 막 이런 거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막 몇 개 이렇게 질문 막 더 해놔.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내가 나중에 질문들 맞춰서 다 적어줘, 답변 다 달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내가 아는 게 무엇이고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제 파악하고 알고 그거를 바탕으로 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세요. 내가 모든 걸 다 뭔가 다 해줄 순 없어.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게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다 채워줘요? 맞잖아. 내가 모르는 걸 내가 얻어가야지. 맞죠? 난 여기서 공통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질문을 뭐 나한테 해도 좋고 원장쌤한테도 해도 좋고 그냥 누구한테든 해도 돼요. 아마 저기 주말에 급하다. 그럼 원장쌤한테 하는 게 좀 더 빠를 거야. 평일에 급하다. 나한테 하는 게 좀 더 빠를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질문들을 많이 활용하기를 좀 바랍니다. 알겠죠? 해야지 여러분한테 도움 좀 많이 될 거예요. 자, 현대 소설로 넘어옵시다. 이거 소설 여러분들 진짜 좀 되게 상징적이라 가지고 읽을 때 그 의미를 좀 잘 생각하면서 읽었어야 됐을 텐데. 자, 그냥 인물 쭉 보고 나서 관계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여기 인물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접 등장하지 않아도 이름이 좀 많이 등장해. 근데 이름만 등장하는 사람도 다 엮여 있어. 그렇죠? 관계가.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 관계를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성호라는 인물이 나오죠. 성호랑 결혼하는 사람 여자 누구냐? 윤주네요. 윤주의 아버지가 있죠. 김항무입니다. 이 사람 교육감이에요. 자, 다음 김항무의 아버지 누군데? 카네야마야. 성호의 아버지 이름이 나왔었나? 아니요. 안 나왔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성호의 아버지. 할아버지. 자, 이렇게 6사람의 관계입니다. 6사람의 관계. 그렇죠? 자, 6사람의 관계에서 성우랑 윤주가 서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자, 다음. 이 두 집안의 관계는 이름이 카네야마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집안이 바로 무슨 집안입니까? 친일 집안이죠. 자, 그리고 이 카네야마가 성모의 큰아버지가 있어. 그러니까 큰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소설에서는 큰아들이라고 나오거든.
성모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성모 중심으로는 큰아버지야. 그런데 소설에서는 할아버지의 큰아들이라고 돼 있어. 그럼 아빠보다 높은 사람이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성모의 큰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큰아들이 카네야마 때문에 죽게 되죠. 이 관계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모의 큰아버지, 즉 할아버지의 큰아들은 카네야마가 친일 내기를 했던 사람인데 카네야마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 사람을 엄청 미워하겠지. 어느 날 성모가 윤주랑 결혼한다고 찾아오는 거야.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눈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놈의 자식이랑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때리치워라. 노발대발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문제야. 이 아버지가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주범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아버지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이냐면 김학모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김학모는 잘 나가는 교육감이고요. 아버지는 그냥 일반 교육자야.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해서 아들을 빨리 결혼시키고 싶어 하고요. 김학모는요, 빨리 결혼시키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친일 행적을 지우기 위해서야. 자신이 아니죠. 아버지의 친일 행적을 지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친일 행적이 계속 있으면 나는 더 교육감으로서 뭔가 잘 나가는 교육자로서 더 높은 위치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한테 문매 맞으니까. 지금도 문매 맞으면서 이 자리까지 온 거거든. 그래서 3.1절 행사관 쫓겨나고 그런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김학모는요, 어찌됐건 간에 우리 할아버지의 이제 이 친일 행적을 지우기 위해서 이 독립운동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제에 저항했던 사람들의 집안과 결혼을 빨리 시켜서 이거를 약간 섞어서 중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지금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짝짝꿍이 맞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을 빨리 결혼시키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는데 자, 지금 할아버지가 성모의 집에 와가지고 약혼을 반대합니다. 지금 약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자, 아버지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혼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빨리 진행해야 돼. 윤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성모는 이런 상황에서 갈등하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저러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결혼하죠? 이게 지금 성모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저러고 있는데 우리 어떡하지? 약혼식 올리러 가네하고 왜 장치고 갈 판이냐? 네 어머니만 집에 있으라 하고 우리만 가자. 속이고 가려고 하는 거죠. 할아버지를 속이고 가려고 하는 거야. 이 엄마 집에 있으라 하고 우리끼리 둘이서만 후딱 약혼식 갔다 오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우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아버지를 건너다고 왔대요. 그렇게 펄펄 뛰시는 할아버지를 속이겠다는 아버지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험한 수모를 당하고도 이렇게 나서고 있는 김학모 씨도 이해할 수 없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성우 입장에서도 아빠랑 김학모 예비 장인이죠. 둘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렇게 반대를 막 펄쩍 뛰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심지어 수모를 당했다잖아. 그러면 김학모 씨가 우리 집안한테 무슨 수모를 당했다는 거거든. 뭔지는 안 나왔, 지금까지는 안 나왔지만. 근데 수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끝까지 결혼 밀어붙인다고 하는 거잖아. 성우 입장에서 오히려 이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결혼하고 싶어 하시지? 둘 다 목적이 있어서 그렇죠. 자, 김 국장은 이번에 새 집을 마련한 잔치 겸 교육감을 비롯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 놓은 모양이다. 그래놓고 식을 올리지 않으면 체면이 뭐가 되고 또 소문은 어떻게 나겠냐. 자, 체면, 소문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한 얘기죠. 김 국장은 김학모를 얘기하고요. 자, 성우는 짐작이 가서 고개를 돌렸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묵시적 인정이죠. 승인이죠. 나도 그냥 아버지가 말하니까 끄덕끄덕 인정 오케이.
가야겠다. 마음 먹은 거예요. 그렇죠? 자, 내일 12시 그대로다. 일찍 와서 손님들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 지금 약혼식 그대로 가자 라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자, 아버지는 앞에 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일어났대요. 성우는 뚝배기로 개패드됐던 할아버지의 모함 소리가 귓가에서 살아왔답니다. 그런데 김학모 씨는 그런 수모를 삼키고도 식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자, 수모가 뭔지 나오죠? 김학모 씨가 겪었던 수모가 바로 뭡니까? 뚝배기로 개패드됐던. 그러니까 뭐야? 김학모도 결혼하는 이 신부의 아버지잖아. 그래서 결혼한다는 사실 뭐 상견례든 뭐든 알렸겠지. 그리고 그 사실을 성우의 할아버지가 알았고 눈이 돌아가지고 뚝배기로 뭐 한 거야 지금? 김학모 씨를 내려친 거야. 맞죠? 자, 김학모 씨는 그런 수모를 당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야. 카네야마 경부아들로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을 이겨내면서 살아온 배짱과 집념이 바로 그것이던가. 그러니까 얘는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뭐 한 거야?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아주 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손가락질을 이겨내면서 살아왔으니까 이 김학모의 어떤 독한 성격이 드러나죠. 바로 그것이었던가. 성우는 허탈한 기분이었대요. 왜 허탈한 기분이었을까? 나는 내가 결혼하려는 아내의 아버지가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가 날 좋아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 이 결혼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야? 이것을 빨리 해내고자 하는 그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알게 된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허탈한 기분이 드는 거죠. 아, 이 친일파의 아들로서 살아오면서 어떻게든 이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이 지금 이 모든 모습의 목적인 건가? 난 안 중요하고. 자, 그러니까 3.1절 경축식장에서 쫓겨날 때에도 여기는 내가 설 자리가 아니다 하고 겸허하게 물러선 게 아니고 두고 보자고 도끼를 가다듬었을 것 같았다라고 되어 있죠. 독한 성격이 또 드러나죠. 3.1절 경축식 날 뭐 교육감이고 이러면 참석할 수 있잖아. 그런데 참석했더니 쫓겨난 거 아니야. 돌팔매질 당하면서. 네가 어디라고 여기 오냐고. 쫓겨났는데 쫓겨나고 나서 이 도끼를 품고 더 독하게 이제 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이제 사회적 권력을 차지하려고 노력했을 거라는 거죠. 자, 성우는 병원으로 가면 어찌해야 할지 얼른 작정이 서지 않았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여러 사람 앞에 할아버지를 속이고 여러 사람 앞에 나선다는 게 끔찍스러웠대요. 그러나 자기가 가지 않으면 아버지 처지는 뭐가 될 것인가? 성우는 밤새 잠을 설치고 나서도 결단을 못한 채 집으로 갔답니다. 오늘 무슨 일 없느냐? 아침상을 물리고 나자 할아버지가 아버지께 물었대요.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는 얼결에 대답을 해놓고도 혹시 눈치챈 게 아닌가 하는 표정이었답니다. 자, 지금 아침상을 물리고 나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뭐가 된 거야? 다음 날이 된 거죠. 자, 다음 날이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 거야? 약혼식 날인 거야. 약혼식 날. 자, 약혼식 날 갑자기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오늘 별일 없냐? 예, 별일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예,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겁먹은 얼굴로 대답했대요. 성우는 할아버지가 물어보니까 저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눈치를 챈 것이 아닌가 조마조마했대요. 자,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 잘됐다. 오늘이 동곡영감 탈상이다. 너희들은 초상 때도 못 갔으니 오늘은 나하고 같이 가자. 자, 그러면 동곡영감 탈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소위 말해 그냥 돌아가신 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길, 제삿날, 제사 지내는 날. 너네들은 초상 때도 못 갔으니 라고 한 건 무슨 말이야? 돌아가셨을 때도 인사하러 못 갔으니 너네는 오늘은 나하고 가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성우 아버지는 깜짝 놀라 성우를 돌아봅니다. 이 깜짝 놀라는 이유는 뭔데? 약혼식에 가야 되기 때문이죠. 약혼식 때문이야. 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려면 이런 인사부터 제대로 차려야 된다.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이제 초상 때 못 갔으니까 인사드리고 이것부터 해야 돼. 그 양반은 너희들하고는 친살부친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영감이야. 작년에도 그만 일로 조문을 못 갔으니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게 지금 언제 돌아가신 거야? 작년에 돌아가신 거야. 맞죠? 그러면 돌아가시고 첫 제사인 거겠죠. 그렇죠? 성우 아버지는 멍청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많이 보고 있었대요. 거기까지는 하루길이 빠듯했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굉장히 먼 거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기 약혼식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 월촌 영감이 집에 내려올 때마다 여기 와서 쓸 일이 있거든. 자기 아들 차를 이용하라고 하도 그랬어서 어쩌려고 전화를 했더니 오늘 아침에 차를 보내준다고 했다. 그 차를 타고 가면 편하게 다녀올 것 같다. 자, 성우 아버지 이마에는 땀이 보송보송 맺히고 있었대요. 왜 그런데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거기까지라면 일이 조금, 그게 무슨 말이야? 너무 먼 곳이잖아, 먼 곳. 너무 먼 곳까지 가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는 제가 일이 좀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인데? 라고 할아버지가 물어봤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중요한 일이 있어서 라고 대답하죠. 자, 다급한 판이라 그럴듯한 핑계가 얼른 잡히지 않는 것 같았답니다. 자, 할아버지가 얘기해요. 친구는 다음에 만나도 될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가벼운 녹기가 뭔데? 분노한 기운, 화난 기운이죠. 화난 기운. 자, 할아버지 말에는 화난 기운이 서려 있었답니다. 그래도 그것이 중요한 신상 문제가 되나서 성우는 아버지 쪽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고개를 손으로 붙잡듯 모른 척 앉아 있었대요. 그러자 아버지가 또 더듬더듬 말을 꺼낸답니다. 성우도 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무엇이? 할아버지가 발끈했대요. 봐봐. 약혼식 날 무슨 일이 번거롭다는 게야.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 이 보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동공영감의 탈상에 가자고 얘기하잖아. 근데 동공영감도 어떤 인물인데 이 소설에서 성우 할아버지랑 동국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요, 이 일제강점기 민족의 아픔을 상징하는 인물이거든. 그러니까 일제에 의해서 희생당했던 사람인 거야. 그 사람의 첫 제사를 가자고 얘기하는 거거든. 약혼식 날. 왜 그렇게 할아버지는 얘기하는데? 깨달았으면 좋겠어서. 지금 니네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자, 할아버지는 이미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았답니다. 그때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려왔대요. 성우, 너 나가자. 할아버지는 성우를 체근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답니다. 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어쩔 줄을 몰랐대요. 그러나 성우는 할아버지의 위압에 못 이긴 척 할아버지 앞장을 섰답니다. 대문 밖에는 차가 기다리고 있었대요. 성우야, 나 좀 보자. 새파랗게 질린 어머니가 결사적인 표정으로 성우를 불렀답니다. 자, 어머니가 새파랗게 질린 이유는 뭔데? 어머니는 누구 편? 아빠 편. 맞죠? 어머니랑 아빠는 같은 편이야. 그러니까 성우가 할아버지한테 불려가는 걸 보고 새파랗게 질린 거야. 안 돼 라고 하면서 결사적인 표정으로 성우를 불렀대요. 내외 부부의 표정은,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표정은 이미 그들이 할아버지 몰래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걸, 할아버지 몰래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걸 환하게 내비치고 있었답니다. 어머니가 성우를 한쪽으로 끌어서 뭐라고 귓속말을 하려던 순간이었대요. 이거는 할아버지 기침 소리죠. 눈치 주는. 어머니가 찔끔했답니다. 성우는 그 소리에 이끌리듯 문이 열려있는 차 속으로 들어갔대요. 이어서 할아버지도 올라앉으며 콱 문을 닫았답니다. 내외 이 부부는 멍청하게 서 있고 차는 부르르 떠났대요. 차가 시내를 달렸답니다.
성호 눈앞에 몇 사람의 영상이 얽혔대요. 시내를 빠져나가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차는 물찬 제비처럼 미끄러져 나갔답니다. 자, 잘 보세요. 성호는 가슴이 툭 트이는 것 같았다. 자, 이게 어떤 감정인데? 홀가분한 감정입니다. 자, 성우 아까 저기 막 아버지가 억지로 막 할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결혼식장, 약혼식장 가자 막 이럴 때 성우가 무슨 생각했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했었거든.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아버지도 그런데 김학무 씨도 왜 이렇게까지 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생각으로 또 뭐가 이어졌었어요. 김학무 씨가 친일파였던 아버지가 있어서 우리 집이랑 그렇게 결혼을 서두른다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마음이 씁쓸해졌잖아. 계속 마음이 불편한 상태였거든. 할아버지한테 거짓말도 했고. 그런데 지금 결국은 이 차를 타고 도시 바깥으로 쫙 나가잖아. 그러면서 뭐가 지금 해소가 된 거야? 마음속에 있었던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죄책감, 그리고 자신이 이 결혼을 그러니까 성사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여기서 해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태 어디 어두운 미로를 헤매다가 빠져나온 것 같았답니다. 그 정도로 홀가분했대요. 등받이에 몸을 기댄 성호, 눈앞에는 김길동이, 이길동이들이 형님, 동생 하며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잔치상 앞에 도깨비들처럼 모여들고 있을 광경이 어른버렸답니다. 잔치상, 이 잔치상이 지금 뭘 나타내는 거냐면 저거 약혼식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도깨비들은요 전부 세속적 가치에 매몰된 존재들입니다. 자, 그래서 뭐 김길동이, 이길동이 형님 동생 하면서 너털웃음을 치면서 이제 약혼식이니까 서로 막 하하호호 웃으면서 파티 분위기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런 모습을 자기가 상상해 본 거야. 차 타고 가면서. 근데 차 타고 가면서 그런 자기 꼴을 상상해 봤더니 아, 그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차를 타고 가면서 성우는 뭘 깨달았느냐? 할아버지의 진심을 깨달은 거예요. 할아버지의 말의 의미를 깨달은 거고. 자, 그래서 진심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 그런 내용이 좀 나오죠. 자, 다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건 서술자인데요. 어떤 시점? 전지적 시점입니다. 왜냐면 성우, 그 다음에 뭐 아버지, 할아버지. 근데 아버지랑 할아버지는 누구 입장에서 아버지랑 할아버지인데? 성우 입장에서 아버지랑 할아버지잖아. 맞죠? 근데 여기 계속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나오잖아. 3인칭인데.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는 이런 식의 서술자를 뭐라고 하냐면요. 초점화된 서술자라고 합니다. 누구로 초점화되어 있는데? 성고로 초점화되어 있죠. 1인칭 아니야. 아버지, 할아버지 밑줄 꺼져 있다고 1인칭 하면 안 돼요. 알겠죠? 3인칭 시점이고요. 성우의 시점으로 초점화가 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요거 고전 최대한 문제 좀 풀 수 있는 만큼 많이 풀어주세요. 다음 주에 현대문학 숙제 나가야 되거든. 알겠죠?